한국이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대국들의 소나기에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온 변방의 민족.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도 무릎 꿇었던 나라. 몽골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도 30년간 끈질기게 저항했던 나라. 임진왜란에서 침략자들을 끝까지 추격해 괴멸시킨 나라. 청나라의 압도적 힘 앞에서도 굴종하지 않고 끝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 나라. 그런 나라가 그럭저럭 살아남았다고요? 한국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피와 끈질긴 투쟁으로 생존을 쟁취해온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역사는 과연 진실입니까? 한국이 그저 약소국이었다는 그 인식, 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이제 당신이 미처 몰랐던 진짜 한국의 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도 한국을 그냥 운이 좋았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역사에 대해 다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교수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미국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 전공은 사실 중국 역사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 그리고 인구와 경제 규모까지 압도적인 나라니까요. 하지만 강의 준비를 위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했어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남은 나라겠지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죠. 한국은 그저 살아남은 게 아니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기적처럼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정말 최악의 위치에 있어요. 북쪽으로는 거대한 중국, 서쪽에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일본까지. 게다가 남북으로 분단까지 되어 있죠. 마치 세계 최강의 권투 선수들 사이에서 작은 체급의 선수가 링에 올라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싸우고 또 싸우면서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 왔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가 처음 한국의 역사를 읽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 간의 전쟁 기록이었어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동원된 군사의 수는 자그마치 100만 명이 넘었대요. 당시 고구려의 인구는 수나라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고구려가 수나라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통쾌하게요. 이 기록을 접하고 제 첫 반응은 말도 안 돼. 대체 어떻게? 였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이 승리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철저히 계산된 전략으로 싸웠더라고요. 산성을 활용한 방어 전술, 적은 병력으로 최대 피해를 입히는 전쟁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적을 끝까지 추격해서 괴멸시키는 철저함. 그야말로 독창적인 전쟁 방식이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켜왔는지 알고 싶었어요. 세계사에서 많은 나라들이 침략과 점령을 당하며 문화와 정체성을 잃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몽골의 대공습 때도 일본의 침략 때도 문화와 언어를 끝까지 지켜냈어요. 심지어 조선 후기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힘겨루기 속에서도 조선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한국 역사를 깊이 공부할수록 저는 한 가지 질문에 빠져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민족성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융합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저는 그 표현이 가진 역설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계속하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었죠.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외부 세력과 융합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융합이 단순한 흡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부의 요소를 수용하면서도
철저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수많은 이민족이 한반도에 발을 들였고 그중 일부는 정복을 시도하기도 했죠. 그러나 한민족은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섞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을 고수했어요.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충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사에서 주목할 점은 결과적으로 이민족과의 융합이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월한 무기를 가진 이주민이 선주민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삼으면서 문화가 형성됐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 융합의 과정이 강압적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적응과 조화에 가까웠어요. 그 결과 만들어진 한민족의 정체성은 독특했습니다. 한번 섞이고 난 뒤에는 외부의 간섭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나타났죠. 저는 이를 융합된 정체성으로 표현한 학자들의 논리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말하길 한국은 혼혈적인 기원에도 불구하고 외부와의 추가적인 혼합을 극도로 경계해온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특성은 외적의 침략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고구려, 신라,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한민족은 강렬하게 결속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끼리라는 인식을 강화하며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냈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결속력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역사적 사례를 공부하다가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어요. 당시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귀중품을 국가에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국사의 맥락 속에서 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한민족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하나로 묶는 본능적인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거라고 봐야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명 깊었던 건 한국은 살아남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언어, 예술, 음식, 건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가끔 제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그들은 이 작은 나라가 겪어온 수많은 투쟁과 그 결과 만들어진 강한 정체성에 감탄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전쟁사를 접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한국의 전쟁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적을 몰아내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러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서 철저히 괴멸시키는 방식이었죠.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이끈 살수대첩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패배하고 퇴각하던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이쯤에서 전쟁을 끝내고 적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하지만 고구려는 달랐습니다. 물러나는 적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을지문덕은 적이 물러나는 길목에 매복해 30만 대군을 거의 전멸시켜버렸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그 정도면 이미 승리한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니 한반도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방식이 완전히 합리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민족은 언제나 인구와 자원에서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열세였어요. 따라서 적을 쫓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적을 완전히 괴멸시켜야만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었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 전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전쟁이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일본군은 퇴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수군의 제독 진리는 전쟁은 끝났으니 쓸데없는 희생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물러나는 일본군을 그대로 두면 다시 침략할 것을 우려해 철수로를 차단했고 결국 노량해전은 임진왜란 최대 규모의 전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했지만 일본군에게도 결정적인 타격을 입혀 이후
조선에 대한 침략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적이 물러가면 전쟁이 끝난 것으로 간주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러나는 적도 끝까지 추격해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 전쟁 관념이 단순히 잔혹하다고 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항상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적을 괴멸시키려고 했나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적이 물러나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반도는 인구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적이 계속 공격해온다면 조선이나 고구려는 오래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몇 년 전 제가 처음 한국의 산성을 방문했을 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돌벽 몇 개 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경주의 남산성, 수원의 화성, 그리고 북한 산성을 둘러보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산성들은 대부분 산악 지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외국의 성은 평지에 넓게 펼쳐져 방어보다는 통치나 과시의 목적이 강한 반면 한국의 산성은 오로지 방어를 위한 구조였어요. 접근 자체가 힘든 산에 지어진 데다 성벽은 최대한 적의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공격을 어렵게 설계되었죠. 산성을 공격하려면 우선 산을 올라야 했어요. 이를 위해 적군은 상당한 체력과 시간을 소모해야 했죠. 고지대에서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막으면서 성벽을 넘으려면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병사가 희생되었고 실제로 많은 침략군이 산성을 공략하다 지쳐 물러났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의 화성은 그 정교함이 압도적이었어요. 당시 세계적 군사과학자인 정약용이 설계에 참여해 방어와 공격 양쪽에서 모두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화성은 방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유사시엔 군사와 백성들이 함께 피난할 수 있는 복합 요새로 기능했어요. 저는 이 성을 직접 둘러보며 한국의 방어 전략이 강대국들에 맞선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군사기술과 건축의 혁신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와 함께 한국 전쟁사의 또 다른 특징은 장거리 무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활과 화살은 한반도의 전쟁에서 필수적인 무기였어요. 고구려 벽화나 신라의 유적을 보면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기마병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고구려의 강궁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어요. 당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가는 고구려의 활은 적군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 강궁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읽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러한 전술의 배경에는 한반도의 독특한 지형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산악 지형이 많고 평야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기병보다는 보병과 궁병 중심의 전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자원이 부족했던 탓에 전쟁에서 한 번의 패배도 치명적일 수 있었죠. 실제로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결국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고구려가 멸망하자 발해라는 새로운 나라가 곧바로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해가 사라지자 고려가 등장했고 고려가 무너진 뒤에는 조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방어체계와 장거리 무기의 발전은 군사기술의 발달을 넘어 그들의 민족적 생존과 끈질긴 저항 정신을 상징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반도의 역사를 읽으면서 저는 고구려와 고려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두 나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 뿌리와 정신은 한 줄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그 자체로 전쟁의 대명사였어요. 저는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벌였던 전쟁 기록을 읽으면서 그들의 저항 정신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그들은 침략군의 허점을 찾아내 반격을 가했고 결국 수나라의 원정군은 대패를 면치 못했죠. 그런데 고구려는 결국 당나라와의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생각하겠지만 고구려가 무너진 후 발해라는 새로운 국가가 빠르게 그 자리를 이어받았고 이후 고려로 계승됩니다. 고려 역시 강대국들과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만들어갔어요. 대표적인 예가 거란과의 전쟁입니다. 거란은 고려를 3차례나 침공했는데 이 중 3번째 침략이 가장 극적이었어요. 당시 고려는 국토 대부분이 유린당하고 거란군이 수도 개경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강감찬 장군은 귀주에서 대규모 매복 작전을 펼쳐 거란군을 괴멸시켰습니다. 저는 강감찬 장군의 전략이 고구려의 전술을 계승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을 물러가게 두지 않고 철저히 추격해 끝내는 방식은 고구려의 전쟁 철학과 그대로 맞닿아 있어요. 고려는 거란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과도 치열하게 맞섰어요. 몽골이 세계를 정복하던 시절, 고려는 30년 동안 끈질긴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특히 놀랐던 건 몽골이 남송을 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인데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던 고려와의 전쟁도 무려 30년이나 지속됐다는 사실이에요. 몽골군은 남송과 싸울 때는 압도적으로 승리했지만 고려와 싸울 때는 이기고 지기를 반복했죠. 결국 고려는 몽골과 화친을 맺으며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항복한 거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복은 전쟁에서 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려는 몽골과의 협상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고려가 몽골 제국의 부마국이 된 후에도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몽골의 영향이 강했던 시기에도 고려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는 조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강의할 때마다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고구려와 고려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 본능과 저항 정신이 이어진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학생들은 한반도의 역사를 단순한 침략과 저항의 연속이 아니라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립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가장 놀라웠던 시기 중 하나는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부상하던 혼란의 시대였어요. 이 시기 조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명나라와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하던 조선은 청나라의 압박 속에서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았습니다. 명나라가 쇠락하며 청나라가 부상하자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오랫동안 문화적, 정치적 영향을 미친 나라였고 조선은 이를 큰 형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달랐어요. 한족이 아닌 여진족이 세운 새로운 제국으로 조선에게는 문화적 충격과 정치적 위협을 동시에 주었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낀 사건은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청나라는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고 조선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며 처절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조선의 왕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태종 홍타이지에게 항복하며 삼배구고 두례라는 굴욕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조선의 패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굴복했지만 조선은 이 항복 뒤에도 자신들의 독립을 지켜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삼배구고 두례 이후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는 주종관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명나라와 동일하게 중요한 동맹국으로 대우했어요. 홍타이지는 인조를 자신의 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 앉히며 조선을 속국이 아니라 특별한 우방으로 인정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조선의 외교적 능력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외교적으로는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는 청나라의 호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자신들이 명나라와의 전통적 관계에서 얻은 상징성을 청나라에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청나라 역시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공국으로 남아있는 것이 청나라에게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황제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의 조공과 책봉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런 외교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조선의 유교적 가치관과 정치 시스템에서 찾았습니다. 조선은 명분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즉, 외교적으로는 청나라에 굴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명나라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유지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면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굴복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통해 얻은 문화적 자산을 청나라와의 관계에서도 활용했고, 이를 통해 패배를 생존의 도구로 전환시켰습니다. 조선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약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건 그들이 과거의 투쟁과 경험을 단순히 역사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은 그 유산을 오늘날에도 이어가며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세계 곳곳에서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의 이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생들이 경제 정책이나 외국의 지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한국인의 역사적 DNA에 있어요.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들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죠.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광활한 평야도 없고 지하 자원도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하지만 교육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인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과정이라고 느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기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받은 또 다른 예는 한국의 IT 산업입니다.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기술적 진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과 문화적 동화의 위협을 끊임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디지털 시대에도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정신으로 이어졌어요.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에 독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K-팝을 접했을 때는 그저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문화적 소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K-팝 스타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보여주는 노력과 열정은 한국의 역사적 생존 본능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또 다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땀과 투쟁의 흔적을 무대 위에 녹여냅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의 역사를 몰라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한국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서도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죠.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은 과거의 위기에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오늘날에도 활용하며 더 강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고 발전시키는 나라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대군에 맞섰던 고구려의 전사들, 거란과 몽골에 저항했던 고려의 병사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버텨낸 조선의 백성들. 그들의 투쟁 정신은 지금도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한국은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해내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강력한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 자신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은 이러한 유산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요? 인터넷과 학교에서 배운 한국은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역사 왜곡과 문화 도용으로 유명하고 중국을 배신한 뒤 서방에 붙어 사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죠. 여기 편견을 가득 안고 한국에 온 중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집는 경험을 하게 되고 중국으로 돌아간 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샤오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과 학교에서 접한 한국에 대한 정보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국을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 문화를 훔치는 작은 나라로 묘사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죠. 제가 본 뉴스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배신하고 서방과 손을 잡는다는 내용이 자주 나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비판하는 댓글과 밈이 넘쳐났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며 자랐어요. 대학교 3학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 망설였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한국에 가면 조심해야 한다며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나은 학점과 이력을 쌓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죠. 어쩌면 제 안에 숨어있던 작은 호기심이 작용했을지도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솔직히 놀라웠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안내 시스템이 너무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공항은 항상 국가의 얼굴을 보여주는 곳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국의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인프라가 눈에 띄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움직였고 거리는 질서정연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중국 인터넷에서 봤던 글들이 자꾸 떠오르며 제 생각을 지배했거든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정리한 후 첫날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한국 음식은 맵고 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죠. 식당에 들어가자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며 메뉴를 추천해줬어요. 저는 조금 경계하며 불고기 덮밥을 시켰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인터넷에서 봤던 한국 음식은 너무 단조롭고 별로라는 글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음식을 한 입 먹었을 때 솔직히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고기의 풍미와 적당히 달콤 짭짤한 소스가 잘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관광객용으로 만든 음식일 뿐이야. 식사를 마친 후 주인이 웃으며 물었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그동안 제가 봐왔던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쉽게 제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동안 봐왔던 정보들이 틀렸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 대한 진짜 모습을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숙소를 나섰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분명 음식도 괜찮았고 사람들이 친절했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이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숙소 근처의 편의점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중국에서도 편의점은 흔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음료를 골라 계산대로 갔는데 점원이 바코드를 스캔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1+1 행사 제품이에요. 하나 더 가져가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점원이 별도로 안내해주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보통 고객이 직접 행사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품을 챙겨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점원이 먼저 친절하게 알려주는 데다 추가로 하나 더 가져가라고 권하는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편의점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숙소 직원에게 길을 물으니 지하철이 가장 빠르고 편리할 거예요 라고 추천해 주더군요. 저는 내심 설마 중국 지하철보다 더 나을까
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지하철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하철역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역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고 보기 쉬웠어요. 특히 티켓을 구매하는 과정이 너무 간단했어요. 영어와 중국어 안내가 제공되는 무인 티켓 기계는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로 들어가니 넓은 공간과 차분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어요. 승객들이 서로 조용히 앉아있고 공공예절을 지키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중국 지하철에서는 종종 떠들썩한 분위기나 서로 밀치며 자리 다툼을 하는 경우를 봤던 터라 이 차분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하철 안에 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연결하니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중국에서도 대도시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느리거나 광고가 많이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의 와이파이는 광고도 없이 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력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한 설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길을 걷는데 거리의 모습도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도로와 인도가 잘 구분되어 있었고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고 자동차와 보행자가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많아도 쓰레기가 넘쳐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데도 거리가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직원들은 차분하고 친절하게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손님들 역시 질서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고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식당에 가면 점심시간에는 시끄럽고 분주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이곳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한 젊은 커플이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먹었던 그릇과 접시를 직접 반납대에 올려놓고 나가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식당에서는 직원이 뒷정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손님들 스스로가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 인터넷에서 봤던 한국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정적이었어요. 작은 나라라서 경쟁만 치열하고 불만이 가득하다는 식의 묘사들이 많았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기술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쉽게 제 생각을 바꿀 수 없었어요. 이건 단지 운이 좋아서 내가 좋은 환경만 본 걸 수도 있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직 제 안에는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정보들이 틀렸다고 인정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나고 저는 이 나라의 기술력과 문화에 이어 사회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인터넷에서 읽었던 글들에 따르면 한국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 했거든요. 시위가 잦고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는 말이 많았죠. 하지만 막상 이곳에서 본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광화문 근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현수막에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연단에 선 사람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경찰이 있었지만 무장을 하거나 집회를 제압하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질서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저는 집회를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요. 목소리를 높이던 연사는 마이크를 내려놓은 후 시위 참가자들과 담담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무언가 억압적이거나 격렬하기보다는 침착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위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거나 열릴 경우 경찰과 충돌이 잦아 격렬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위조차도 일종의 대화처럼 보였어요. 점심을 먹으러 작은 식당에 들어갔을 때 식당 안에 켜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공직자의 비판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뉴스 앵커는 정부 관계자에 대해 매우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하고 있었고 패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는 절대 방송되지 않으니까요. 뉴스가 있다면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을 찬양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한 카페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보기로 했어요. 주요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니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상세히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댓글란이었어요. 기사마다 수백 개, 때로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지? 라고 의아했어요. 문득 중국의 인터넷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나 공산당을 비판하는 댓글이 올라오면 빠르게 삭제되거나 댓글창 자체가 닫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 서점에 들렀습니다. 책을 구경하다가 눈길을 끄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호기심에 책을 열어 읽어보니 한국은 군부 독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했던 민주화 운동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지 상상해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자 온종일 떠올랐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와 댓글, 그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왜 우리나라는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중국도 기술과 경제 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회적 자유와 투명성은 왜 따라잡지 못했을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자. 이 나라 사람들이 이뤄낸 자유와 투명성이 단순히 운이나 외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것은 국민들의 노력과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저에게 깊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강한 동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느낀 것 중 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이 단순히 발전된 기술과 현대적인 삶을 즐기는 것 이상으로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성장시켰다는 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 배경이 더 궁금해졌어요. 제가 중국에서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은 일부는 발전된 이미지였지만 대부분은 가난하거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나라로 묘사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모습은 그러한 인식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왜곡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 나라의 근현대사와 국민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독립기념관이었어요. 이곳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알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난과 항쟁의 역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제 노동과 문화 말살 정책,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어요. 특히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독립을 외쳤고 결국 목숨까지 잃었다고 했어요. 전시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강렬한 저항 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 그 시절 한국 국민들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우며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중국도 과거 외세의 침략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그 희생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방문한 곳은 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에서도 배운 적이 있었지만 이곳에서 본 전쟁의 기록은 훨씬 더 생생하고 사실적이었어요. 남북으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한국의 비극과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쳤던 국민들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특히 민간인들의 희생과 그들이 서로 도우며 재건을 위해 노력한 기록들은 너무도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전쟁이라는 엄청난 상처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해보았어요. 한국이 지금처럼 자유롭고 투명한 사회가 되기까지 겪었던 과정은 놀랍도록 치열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기록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잔인하게 탄압받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희생이 결국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한국인 친구와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싸울 수 있었어요? 일본과 싸우고, 전쟁을 이겨내고, 독재에 맞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그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뭉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겪은 고난이 지금의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중국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기억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는 과거를 자랑스러워하지만 미래를 바꾸려는 의지는 얼마나 강한 걸까? 한국에서는 과거의 고난을 단순히 슬픈 역사로 남겨두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저항 정신과 연대의 힘이 너무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국가를 만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고 노력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불합리한 일에 저항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소수이고 그들의 목소리는 쉽게 억눌립니다.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희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중국에서도 분명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느끼게 해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와 노력이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왜 우리는 과거의 희생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힘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 에너지가 중국에서도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반가운 마음이 컸어요. 익숙한 언어와 거리,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자유와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연대는 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이고 친절했어요. 특히 그들의 민주주의와 기술은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건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뿐이야. 뉴스에서 보지 않았니? 그 나라에는 문제도 많아. 그들의 정치적 혼란이나 서구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아버지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아버지,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걸 통해 사회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너는 그들의 한 면만 본 거야. 실제로는 다르지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한국으로 흘렀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친절한지 아니. 그리고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교통도 정말 효율적이었어. 제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샤오란, 한국은 문제가 많아. 우리 중국을 부러워해서 항상 자기들이 최고라고 떠드는 나라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들이 보는 한국은 단편적이고 왜곡된 모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한쪽 정보만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본 한국은 정말 달랐어. 기술과 민주주의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걸 실제로 보니 놀라웠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너 한국 몇 달 갔다 왔다고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자라고 무심히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로움과 발전은 너무나도 분명했는데 왜 여기서는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제가 본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했어요. 심지어 몇몇 친구들은 샤오란, 너무 한국 편만 들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한국에서 쇠뇌당한 게 아니라면 적당히 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그들의 문화와 가치, 특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술과 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그 진실이 여기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믿음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국에서 느낀 자유와 발전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자유를 중국에서도 실현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은 분명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한국에서 겪은 경험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은 이미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특정 키워드는 검색조차 불가능했고 정부의 비판적인 게시물은 몇 분 내로 삭제되곤 했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조심스럽게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과 효율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의와 자유를 위해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글을 올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겼어요. 하지만 곧 댓글 창이 닫히고 제 계정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정부의 개입이었죠. 다시 계정이 복구되었을 때 저는 조금 더 은밀한 방식으로 글을 쓰기로 했어요. 한국의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빌려 과거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아갔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은 삭제되었고 제 계정은 영구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는데 왜 여기서는 작은 이야기조차 허용되지 않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VPN을 사용해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접속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짧은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의 주제는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국 국민들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장면들을 떠올리며 저 역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교수님이 저를 호출해 불필요한 활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경고를 했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미 감시 대상이 된 거였죠. 그날 이후로 제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몇몇은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며 조용히 살라고 충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사람들의 저항 정신이 제 마음 깊이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독재와 억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서로를 믿고 연대하며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런 용기를 직접 본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은밀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소규모 비밀 네트워크를 만들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공유했고 인터넷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고립되고 외로웠지만 제가 전한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닿을 거라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때로는 글을 올린 뒤 누군가 삭제되기 전에 읽었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댓글 한 줄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제 노력이 끝없는 실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에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올린 글을 읽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 표현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느낀 진실이 그저 제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 후로도 몇몇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도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만 알고 있었는데 당신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어요. 그중 한 사람은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시민들의 저항 정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작은 모임을 시작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길 위험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공식적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포함해 3명에 불과했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인터넷 검열을 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자료들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과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접했던 왜곡된 정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모임에서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모임을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은 냉혹합니다. 정부의 감시는 여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봤던 모습이 제게 큰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노력이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도전과 한계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작은 씨앗이라도 계속 심어야 한다는 믿음을 줬습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디서 싹트고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가치를 지키고 전하려고 해요. 자유의 가치는 제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언젠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